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재단 위에 놓인 다케야키의 영정은 골프복 차림에 웃는 얼굴이었다. 가족 셋이 의논해 가장 즐거워 보인다는 이유로 고른 사진이다. 사실 다케야키는 골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조문은 오후 6시에 시작됐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흐르는 가운데 조문객들이 분향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시신이 생각보다 빨리 인계되어 아침부터 분주했다. 고타케가 주선해준 장의사에서 사람이 왔지만 늘 그렇듯 후미코 혼자서는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함께 있어주던 고타케마저 구니다치 공장의 형사가 왔다며 점심 전에 가버렸다. 그 후로는 모든 일을 교활해 보이는 장의사 사람이 권하는 대로 결정하고 말았다. 물론 유토로서는 어느 정도의 장례 비용이 평균적인지 알 리가 없었지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왠지 속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결정을 마친 후부터는 장의사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프로다웠다. 일체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가족이 상복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납관 준비까지 끝나 있었다. 그곳에서 다케야키의 시신과 마주한 세 사람은 예상과는 달리 부검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말끔한 모습에 내심 놀랐다. 병원에서 보았을 때보다 안색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다. 잠시 후에는 친척들과 회사 사람들이 와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 분양 순번을 정하는 게 의외로 까다롭다는 것을 유토는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 알게 됐다. 저녁이 되자 고타케가 돌아왔다. 그는 상조 회사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에만도 바쁜 후미코를 대신해 자신의 부하 직원을 시켜 안내와 접수를 점검하는 등 매사를 척척 처리해 주었다. 그런 광경을 보며 유토는 장례식이란 유족에게 슬퍼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있는 것이라던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글귀를 떠올렸다. 조문객 중에는 스기노 다스야를 비롯하여 유토의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었다. 장례에 대해서는 스기노와 담임 사나다에게 미리 문자로 알렸었다. 그들이 분향할 때 유토는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머리를 숙였다. 중학 시절 친구들도 달려왔다. 주로 수영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수영부 고문이었던 이토카와 선생님도 있었다. 젊은 나이임에도 희끗희끗한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 여전했다. 운동으로 단련된 탄탄한 몸도 유토가 졸업할 당시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분향이 한 차례 끝나고 친척과 회사 관계자들은 술과 간단한 식사가 마련되어 있는 옆방으로 이동했다. 함께 그쪽으로 가려던 유토는 복도에서 이토카와 선생과 수영부 친구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거기에는 스기노도 있었다. 너 괜찮니?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스기노가 물었다. 그 표정이 꽤나 어른스러워 보였다. 걱정 말라니까. 이제 괜찮아졌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여전히 의식불명이야? 야시마라는 용의자에 대해 묻는 듯 했다. 아마 그럴 거야. 경찰에서 별말이 없었으니까.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대? 몰라.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알겠어. 다른 수영부 친구들도 다가와서 저마다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다들 고마워. 라고 유토는 다시 한번 인사했다. 구로사와라는 친구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범인 그 자식 아직도 의식불명이라며? 차에 치인 건 자업자득이지만 그대로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되갚아주려고 해도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 되갚겠다는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유는 알고 싶어. 왜 우리 아빠를 노렸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왜 하필이면 너희 아빠냐고. 세상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야. 구로사와는 진심으로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았다. 그의 진심 어린 분노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유토는 친구란 역시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상심이 크겠구나, 유토. 이토카와 선생이 다가왔다. 아,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토는 중학 시절의 은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스기노에게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안타깝구나. 하지만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된다. 힘든 일이 있으면 뭐든 얘기해.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울 테니. 그가 힘주어 하는 말이 인사치레로만 들리진 않았다. 수영부 시절에도 이 사람은 언제나 학생들 편이었다. 감사합니다. 라며 유토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스기노를 제외한 다른 수영부 친구들과 만나는 건 오랜만이었다. 유토의 동기는 모두 앞에 10명인데 그 대부분이 와주었다. 오랜만에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오늘 밤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유토는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친구들은 다 돌아갔지만 무슨 일인지 이토카와 선생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니? 라고 묻기에 유토는 네 라고 대답했다.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둘은 로비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긴 의자에 둘이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 요즘 어떠셨니? 얘기도 자주 나누고 그랬니? 네? 얘기요? 그래, 중학교 땐 아버지 얼굴도 보기 힘들다고 했잖아. 그때는 아빠가 군이다치 공장에 근무하셔서 집에 들어오시지 않은 날도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땠느냐고 묻는 거야. 대화는 자주 나눴었어? 유토는 입을 꾹 다물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토카와가 왜 그런 걸 묻는지 의아했다. 며칠 전에 너희 아버지가 학교로 전화하셨더라. 네 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아, 그러고 보니까 뭐 어제 온 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 슈분칸 중학교 번호가 있었다고요. 이토카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럴 거야. 오늘 그 일로 니온바시 경찰서 형사가 학교에도 다녀갔으니까. 그랬군요. 요즘 너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빠가 그런 말을. 아버지는 너에 관해 고등학교 선생이나 중학시절 담임보다는 내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더라. 그래서 내게 의논하고 싶으셨나 봐. 뭐 영광이긴 하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빠의 생각이 옳았다. 유토의 마음속에는 담임 같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 알 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번 만나서 진득하니 얘기를 나눠보자시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결국 그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나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와 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있잖니 유토. 이제 와서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다면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아, 아니요, 그런 거. 유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딱히 없었어요. 아빠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제가 성적이 좋지 않은 게 아빠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도 그런 말을 듣는 게 싫었고요. 그게 다예요.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이토카와는 유토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예전과 변함없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섣불리 거짓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듯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토카와는 그 강렬한 시선에서 힘을 빼며 말했다. 그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건 네 문제지. 다만 아버지가 그만큼 너를 걱정하셨다는 것만은 전해주고 싶었다. 쓸데없는 참견일지 모르겠다만.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토카와는 유토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나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이토카와 선생님을 배웅하고 나서
유토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분향실 옆방으로 갔다. 10평 정도의 다다미방에 낮은 상이 줄지어 놓여있고 친척과 회사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생선 초밥을 집어먹거나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후미코는 외할머니와 외삼촌 등에 둘러싸여 위로를 받고 있었다. 옆에는 하루카도 있었다. 유토도 후미코가 있는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유토,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힘을 내야 한다. 우리 모두 응원할 테니까. 큰 외삼촌이 유토의 잔에 주스를 따르면서 말했다. 앞일도 걱정스럽겠지만 다 잘 될 거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대학 진학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했다. 네, 삼촌. 하며 유토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고타케를 비롯한 회사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왔다. 그들은 입을 모아 다케아키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말했다. 야마오카라는 사람은 아오야기 본부장님 밑에 있지 않았다면 벌써 회사를 그만뒀을 겁니다. 라고까지 말했다. 이윽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유토 가족만 남았다. 오늘 밤 세 사람은 이곳에 남아있기로 했다. 그래서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왔다. 하루카가 재단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기에 유토가 같이 가주었다. 어두컴컴한 빈소 안쪽에 관이 놓여있고 그 앞에서 향이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아빠, 장례식 같은 거 피곤해서 싫다고 생각했는데 모두들 친절하게 위로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학교 친구들도 많이 와주었고. 하루카가 다케아키의 영정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회사 사람들한테 아빠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어. 사람들이 아빠를 많이 따랐나 봐. 이런 자리에서 아빠 험담을 할 수 있겠어? 나도 진심인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 하루카가 유토를 노려보았다. 나 아빠랑 대화를 좀 더 많이 했다면 좋았을 걸 그랬다 싶어. 내가 모르는 아빠의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 무슨 그런 모범생 같은 소리를 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유토는 끝내 그 말을 내뱉지 않았다.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도 아침부터 바빴다. 회사에서 사장과 임원들이 오고 조문객도 어제의 배 이상이 찾았다. 현재 담임인 사나다도 와서 힘내라고 격려해줬다. 평소에 교류가 별로 없던 동네 사람들도 오래간만에 얼굴을 비추었다. 그저 인사치레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건네는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후미코가 가족을 대표해 인사한 후 출관이 시작됐다. 유토는 다케아키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관을 선도했다. 큰삼촌과 어른들이 관을 들었다. 화장터에는 가족과 친척들만 갔다. 관이 화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유토는 꽉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다. 이제야 아빠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듯 했다. 자신이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후련하게는 후미코나 하루카도 마찬가지일지 몰랐다. 화장을 기다리는 내내 친척들과 얘기를 나누는 그녀들의 표정은 평온했다. 후미코는 여전히 눈물을 보이곤 했지만 간간히 미소를 짓기도 했다. 화장을 마친 일행은 뒷마무리를 위해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후미코는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이제부터 세 사람이 힘을 합해 잘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이니 모쪼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찌나 의연하고 믿음직스러운지 유토는 장례 절차라는 것이 유족을 슬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친척들을 배웅하고 나자 마침내 유토의 가족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난 건 아니었다. 우선은 집에 제단을 마련해야 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장의사 사람이 집으로 가져다 주기로 되어 있었다. 유토가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한쪽은 후미코인 것 같은데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후미코가 젊은 남자 둘과 마주 서 있었다. 둘 중 한 사람은 목에 카메라를 메고 있었다. 그건 저희도 모른다니까요.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후미코의 목소리가 다소 신경질적이었다. 사모님은 그런 얘기를 남편분께 들은 적 없다는 말이군요. 카메라를 매지 않은 쪽이 말했다. 듣지 못했어요. 회사 일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전히 범인이 미울 뿐인가요? 뜬금없이 그런 걸 물으시면 곤란해요. 아무튼 돌아가세요. 경찰을 부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죠.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희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눈짓한 후 두 사람은 함께 돌아갔다. 후미코는 두통을 억누르려는 듯 관자놀이를 양손으로 꾹 눌렀다. 유토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아빠를 찌른 남자가 해고당한 이유가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냐는 거야. 게다가 그 남자는 그 사고로 후유증까지 얻었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일이랑 아빠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말하자면 그 사고를 숨기라고 지시한 사람이 아빠라는 거지. 그 일로 원한을 사서 살해당했을지 모른다는 거야. 유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싶었다. 그러나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불안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야시마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후쿠시마에서도 거칠기로 꽤 유명한 학교랍니다. 소위 불량그룹 따위에 속해 있지 않아도 호신용 나이프를 지니고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야시마가 있던 양육시설 관계자의 말로는 아이들이 그런 위험한 물건을 갖고 다니지 못하도록 단속했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몰래 갖고 다녔을 거라고 봅니다. 수사관의 보고를 듣는 이시가키의 표정이 떨떠름했다. 다 듣고 나자 그는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반드시 나이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거잖아. 나이프 구입 경로는 어떻게 됐어? 그러자 사카가미가 이시가키 못지않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범행에 사용된 나이프는 5년 전부터 판매되던 것이라고 하니 야시마가 입수했다면 아마 도쿄에 올라온 후였을 겁니다. 그 나이프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기후현에 있어서 구매자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야시마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샀을 가능성도 있으니 입수 경로를 밝히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시가키가 찡그린 얼굴로 아랫입술을 쑥 내밀었다. 나이프만 야시마 것으로 확인되면 완벽한데 말이야. 설사 야시마가 의식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을 텐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돌아온 수사원들이 이시가키를 둘러싸고 있었다.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오늘 마스미야는 가가와 둘이서 에도바시 다리와 하마초료쿠도 사이를 걸어다녔다. 야시마를 목격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도주 경로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야시마를 봤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밤 늦도록 행인이 끊이지 않는 거리니 어지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나 수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오야기가 이용했던 가게를 한 군데 발견했던 것이다. 닌교초 길가에 있는 메밀국수집이었다. 미닫이 문을 열자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테이블이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안쪽에 카운터가 있었다. 점원의 말에 따르면 아오야기는 이곳을 2번 정도 방문했다고 한다. 뭘 주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먹고 돌아가면서 맛있다고 칭찬해 주어 인상에 남았다는 것이다. 이왕 온 김에 마스미야와 가가도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마스미야는 간 물을 곁들인 메밀국수를 먹었는데 면발이 쫄깃하고
찍어 먹는 간장도 깊이가 있어 맛있었다. 아오야기가 닌교초를 드나든 것만은 틀림없는 듯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수사관이 상복 차림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어제에 비해 오늘 조문객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이상했던 점은 없었다고 한다. 다른 수사원들의 보고도 수사에 큰 진전을 가져올 만한 것은 없었다. 야시마는 상태가 여전한가? 솔직히 말해 의식이 돌아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어느 쪽이든 빨리 결판이 났으면 좋겠어. 이시가키가 한숨 섞인 말투로 내뱉었다. 불근신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마스미야도 내심으로는 동감이었다. 주위 형사들 역시 말은 안 했지만 고개를 다들 끄덕거렸다. 동기는 원안으로 봐도 좋을까요? 고바야시가 물었다. 별 문제 없지 않겠어? 마스미야가 가져온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고 말이야. 산재사고 은폐가 실제로 있었을 거야. 확실한 건 뒤를 더 캐봐야 알겠지만 그건 저쪽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들어오는 정보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 이시가키가 말하는 저쪽이란 노동기준 감독서를 뜻한다. 가네세키 금속 구니다치 공장에서 산재 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건 어제 이미 통보했다. 이 문제를 최우선해서 조사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아이가 생겼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해 초조했던 나머지 산재 사고 은폐를 폭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죠. 고바야시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중얼거렸다. 뭐랄까, 너무 안일한 발상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산재 은폐라고 해봐야 얼마나 큰 죄가 될지. 50만엔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마스미야가 대답했다. 어제 이미 조사해놓은 사실이었다. 고바야시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 정도 사안을 빌미로 사람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서야 알 길은 없다만. 그래, 동기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이시가키가 말했다. 단, 결정적인 단서는 나이프야. 내일도 계속해서 목격 정보를 수집하고 나이프에 관한 수사에 주력한다. 그렇게들 알아. 네. 하고 수사관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마스미야가 가가를 눈으로 더듬어 찾으니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증거품 파일과 노트북을 번갈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방을 나가는 것이었다. 마스미야는 허둥지둥 그를 쫓아갔다. 가가 선배 하고 마스미야가 복도에서 가가를 불러세웠다. 곧장 집으로 가실 거예요? 그 질문에 가가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보이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라면? 어디로 세려고요? 새는 게 아니라 저녁 먹으러 갈 거야. 정말 그것뿐이에요? 다른 목적도 있긴 하지만. 가가가 우뚝한 콧날을 만지작거렸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같이 가요. 경찰서로 나온 두 사람은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쇼와 거리를 따라 걷다가 예의 지하도를 지나 에도바시 다리를 건넜다. 거기서 동쪽으로 향하면 늘 걷던 코스인데 가가는 그대로 쇼와 거리를 따라 북쪽으로 더 나아갔다. 왜 이쪽으로 가요? 이리 가면 닌교초와는 반대쪽인데. 잠자코 따라오기나 해. 혼초 1호 교차점을 지나 두 번째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 모퉁이에는 일본 종이 전문점이 있고 그 위층은 박물관인 듯했다. 과연 노포의 거리라는 것을 새삼 인식했다. 조금 더 가니 왼쪽에 조그만 사당이 보이고 그 앞에 커다란 기둥이 서 있었다. 니온바시에는 도처의 신사가 있다. 이번에 탐문 수사를 하면서 새로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였다. 가가가 한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간판을 올려다본 마스미야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또 메밀국수예요? 아오야기 씨가 메밀국수를 좋아했다면 여러 가게에서 먹어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싫으면 그만 돌아가든지. 가게 이름은 홍매암이었다.
가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마스미야도 따라 들어갔다. 비교적 넓은 가게 안은 3분의 1 정도 자리가 차 있었다. 손님 대부분은 맥주를 마시고 있다. 메밀국수는 입가심으로 먹는 듯 했다. 둘은 구석 테이블로 안내됐다. 술안주 몇 가지와 맥주를 주문했다. 여 종업원 혼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느긋하게 얘기를 나눌 만한 짬은 없어 보였다. 맥주와 기본 안주 몇 가지가 나왔다. 가가가 재빨리 맥주병을 들어 마스미야의 잔에 따라주었다. 자, 수고가 많아 하면서 건배하고 마셨다. 있잖아요. 가가 선배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 뭐긴 뭐예요. 사건이죠. 범인은 야시마. 동기는 아까 고바야시 씨가 말한 대로 그렇게 결론 지어도 되는 걸까요? 윗선에서는 완전히 그쪽으로 정리할 모양이던데. 가가가 젓가락으로 젓갈을 집어 입에 넣더니 맛있네 라고 중얼거리고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윗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아랫사람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을 하나하나 밝히는 거야.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만 골라내다 보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지. 사건의 이면에 의외의 진실이 있다는 말인가요? 글쎄 하고 고개를 갸웃하고 나서 가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나 역시 야시마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 고바야시 주임이 말한 동기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말이야. 하지만 그걸 증명했다고 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아오야기 씨가 왜 이 거리를 드나들었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그 가족으로서는 사건이 종결됐다고 볼 수 없어. 그것도 형사가 할 일인가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하지만 자네에게까지 강요하진 않겠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가가가 다 맛있어 보이는데? 라며 눈을 반짝거렸다. 마스미야는 연근 사이에 명란을 넣어 튀긴 것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맛의 균형과 식감이 절묘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가가가 말했다. 내가 어제 중학교에 갔다 왔다고 말했나? 그 집 아들이 다녔다는 학교 말인가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학교 이름이 뭐였더라? 슈분칸 중학교. 아오야기 씨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알아냈어. 이토카와라는 선생인데 수영부 고문이야. 아오야기 씨의 아들이 수영부였다더군. 전화한 용건은 최근 들어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였대. 그래요? 아오야기 씨에게 그런 고민이 있었군요. 그렇게 말하고 마스미야는 맥주를 들이켰다. 가가는 그의 잔에 다시 맥주를 따르고 나서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었다. 그런 고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의논하는 상대가 있잖아. 담임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고문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러자 가가가 얼굴 앞에서 손을 내저었다. 그게 아니라 대개는 아이 엄마,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아 하는 소리가 마스미야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부인은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어. 뿐만 아니라 부인이나 아이들 이야기만 들으면 심지어 아오야기 씨가 가족에게 무관심했다는 인상마저 받거든. 이 모순은 대체 뭘까? 마스미야가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게요. 정말 이상하네요. 아오야기 씨는 왜 최근 들어 갑자기 아들 일을 학교 선생과 의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까? 그리고 왜 아내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글쎄요. 혹시 유토군에게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 그런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해. 유토가 뭔가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야. 괜히 자극했다가는
오히려 입을 다물어버릴 우려도 있어. 예민한 나이라서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라며 피식 웃으려던 마스미야에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가가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메밀국수를 주문할까? 라며 가가가 종업원을 불렀다. 차가운 메밀 2인분을 주문하고 난 뒤 그는 종업원에게 아오야기 다케야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중년의 여 종업원은 글쎄요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손님들 얼굴을 일일이 다 기억하진 못해서요. 혹시나 싶어 야시마 후유키의 사진도 보여주었지만 그 역시 기억에 없다는 것이었다. 메밀국수를 다 먹고 난 후 마스미야가 계산을 치르고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왔다. 영수증 좀 보여줘. 가가의 말에 마스미야가 조금 전에 받은 영수증을 건넸다.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홍매암의 홍자가 알아보기 힘들었다. 전화번호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게도 허탕이네요. 마스미야가 빈정거리는 투로 물었다. 하지만 가가는 아무 대꾸 없이 영수증만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아니, 허탕이 아니야. 제대로 찾아왔어. 그 아줌마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리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 손으로 조작하더니 화면에 비친 사진을 조금 전에 받은 영수증과 함께 마스미야에게 보여주었다. 아니, 하는 소리가 마스미야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화면에 비친 사진과 조금 전에 받은 영수증이 날짜와 금액만 다를 뿐 같은 영수증이었기 때문이다. 아오야기 씨의 회사 책상에서 발견한 영수증이야. 메밀국수 집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이 가게를 찾아냈지. 틀림없어. 아오야기 씨는 이 가게에 온 적이 있어. 마스미야가 새삼스레 메밀국수집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닌교초나 아마자키 요코초에서는 꽤 먼 거리인데. 그래, 그게 또 새로운 수수께끼로군. 가가는 눈앞에 쭉 뻗어있는 길로 시선을 돌렸다. 잠에서 깬 유토는 시계 알람을 끄고 눈을 비볐다. 머리가 조금 무거웠지만 요 며칠 새 가장 기분 좋게 눈뜬 아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침대에서 나와 손발을 쭉 뻗고 기지개를 켠 다음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사건 이후 첫 등교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즐겁지만 수업을 생각하면 우울했다. 뭐 괜찮을 거야. 좀 졸아도 당분간은 선생들이 장례식 때문에 피곤했나 보다고 눈 감아주겠지. 1층으로 내려가자 후미코가 앞치마 차림으로 거실에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켜놓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을 필요도 없었다. 니혼바시 살인사건의 배후에 의외의 진상이 라는 자막이 비쳤기 때문이다. 어두컴컴한 방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양복 차림에 얼굴은 완전히 가려져 있다. 화면 아래쪽에 가네세키 금속에 근무했던 남성이라는 자막이 흘렀다. 그런 건 늘 있는 일이죠. 남자의 목소리가 저음으로 변조되어 나왔다. 계약직 종업원은 일회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 부딪혀서 피가 나도 수건으로 누르고 있으라는 말 한마디만 할 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산재 처리요? 어림도 없죠. 그랬다가는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들통날 텐데 책임 문제로 발전할까봐 신청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은 근무하는 회사가 아니라 인력 파견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여자 리포터가 질문했다. 인력 파견 회사는 저쪽 회사에서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후유증이라도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후유증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은 늘 위험에 방치되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고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도 전부 덮어버립니다. 화면이 바뀌어 남자 사회자의 떨떠름해하는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그렇군요, 실태가. 다시 리포터의 모습이 비추었다. 저희 조사로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전락사고의 영향으로
용의자 야시마가 적어도 5일간 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흘 이상 쉴 경우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것은 산재 은폐로 볼 수 있습니다. 인력 파견 회사는 용의자 야시마에게 병원에 가더라도 부상의 원인을 밝히지 말고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야시마가 아직 범인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건의 이면에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문제가 숨어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사회자는 늘 하던 대로 패널들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사회 양극화, 약육강식, 권력 남용 등등 사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을 패널들이 득이만면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며 유토는 기분이 점점 나빠졌다. 그런데 유토가 뭐라고 하기 전에 후미코가 먼저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그리고 멍청한 것들 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유토가 어쩐지 느낌이 이상해 뒤돌아보니 바로 뒤에 하루카가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신경 쓸 거 없어. 유토가 말했다.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너도 나도 다가와 말을 건넸다. 개 중에는 장례식 때 와준 친구도 있었다. 유토는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했다. 오늘 아침 방송된 프로그램을 보고 뭔가 불쾌한 소리를 하는 놈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화제 삼지 않았다. 애초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온 아이가 별로 없는 듯 했다. 1교시, 2교시 수업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 학교 생활의 리듬도 되살아났다. 유토 자신은 아빠의 죽음이라는 불행을 겪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다지 큰 변화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흐름 속에 있었다. 자신도 빨리 그 흐름에 녹아들어야겠다고 유토는 생각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 스기노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자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아이들이 있었다. 뭐야 저 녀석들 기분 나쁘네. 스기노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두세 마디 나누더니 곧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 표정이 시무룩했다. 무슨 소린지 인터넷 뉴스에 공장장이 사과하는 게 나왔다는데? 공장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기다려봐 검색해 볼 테니까. 스기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자판을 몇 번 누르더니 눈썹을 찡그렸다. 왜 그래? 스기노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유토의 눈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날아들었다. 산재 은폐는 아오야기 씨의 지시, 공장장이 밝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낯익은 네모난 얼굴이 비쳤다. 마스미야가 구니다치 공장에서 만났던 고타케라는 공장장이었다.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카메라용 조명의 열기 때문인지 이마가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 부분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고타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이름에 먹칠하게 된다고 하니 거절하기 어려워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산재 은폐를 지시한 사람은 아오야기 본부장인가? 라는 자막이 나왔다. 저는 본부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본부장이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들이댄 마이크를 향해 고타케는 그렇게 대답했다. 화면이 아나운서의 얼굴로 바뀌었다. 이 건에 관해 다츠카와 노동기준감독서에서는 가네세키 금속에서 악질적인 산재 은폐가 빈번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주식 동향입니다. 화면에서 눈을 돌리고 마스미야는 한숨을 쉬었다. 빠르네요. 벌써 산재 은폐 냄새를 맡다니. 가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찻잔으로 손을 뻗었다. 매스컴이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과장이나 이사관 선에서 정보를 흘렸을 거야. 이걸로 이제 야시마에게 만일의 일이 생기더라도 피의자 사망권으로 처리하기가 쉬워졌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스미야는 식사를 계속했다. 둘은 닌교초에 있는 정식 집에 있었다. 탐문 수사와 식사를 겸하는 중이다. 식사 후 가가는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주인을 불렀다. 그리고 아오야기 다케아키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집에 온 적이 있는지 물었다. 50 전후로 보이는 여주인은 사진을 손에 들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떠오르는 건 있지만 입에 담기를 주저한다. 형사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왜 그러시죠? 가가가 물었다. 그게 좀... 이분 그 사건의 피해자 맞죠? 여주인이 쭈뼛거리며 물었다. 네, 니온바시 살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제 오신 손님이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녀는 말꼬리를 흐렸다. 본 적이 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거기 그 신사에서. 신사요? 네, 가사마이나리 신사라고. 아, 하마초에 있는 신사 말이죠. 거기서 봤다고 하던가요? 네, 뭘 아주 열심히 빌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다던데. 그 손님 여기 자주 오십니까? 네, 간혹 오세요. 하지만 이름은 몰라요. 회사원 같아 보였는데. 항상 부하 직원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셨어요. 가가는 고개를 끄덕인 후 품 안에서 명함을 꺼냈다. 죄송하지만 혹시 다음에 그 손님이 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제 휴대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물론 손님이나 가게에 누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을 받은 여주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받기는 하겠지만 깜빡할지도 몰라요. 그 손님이 언제 또 오실지도 알 수 없고. 가가가 미소를 지었다. 가능하면 그래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네, 하고 여주인은 애매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태도로 봐서는 틀림없이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가게에서 나오자 마스미야가 말했다. 아주 느긋해 보이는 게 전혀 에도 사람 같지 않네요. 닌교초에도 저런 사람이 있군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가사마이날이라고 했지. 그렇군. 알 것 같아. 가가는 납득이 간다는 듯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뭘 말이에요? 저도 가르쳐주세요. 일단 따라와봐. 가가가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아마자케 요코초 거리를 동쪽으로 걸었다. 야시마 후유키가 숨어있던 하마초료쿠도 공원이 바로 앞에 보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곳을 그대로 가로지른다. 그리고 다음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았다. 다음 순간 넓은 도로가 보였지만 가가는 그 직전에 걸음을 멈췄다. 왼쪽 모퉁이의 돌기둥과 울타리에 둘러싸인 아담하지만 풍치가 있는 신사가 있었다. 가사마이나리 다이묘진이라고 쓰인 빨간 깃발이 매달린 장대도 여러 개 서 있었다. 가가를 따라 마스미야도 신사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내부를 둘러보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여우 석상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우 석상들은 죄다 목에 빨간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신전 옆에는 조그만 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판매용 부적과 각종 장식물, 팸플릿 등이 놓여 있다. 하나쯤 슬쩍해도 모를 듯한데 그렇게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는 것일까? 일본 3대 이나리 신사 중 하나야. 가가가 말했다. 본가는 이바라키 현에 있지. 여기는 도쿄 별사라고 하고. 아오야기 씨는 뭘 빌러 여기까지 왔을까요? 신전을 바라보면서 마스미야가 물었다. 아마 여기만 다닌 게 아닐걸? 그러면요? 가가가 팸플릿 하나를 집어들었다. 옆에 찻집이 있어. 커피라도 마시면서 설명하지. 그곳은 조그만 테이블이 여러 개 놓인 옛날 분위기의 찻집이었다. 커피 2잔을 주문한 후 가가는 조금 전에 집어온 팸플릿을 펼쳤다. 알고 있겠지만 니온바시에는 신사가 많아. 조그만 분사까지 합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 메이지 극장 옆에 작은 신사가 있는 건 알아? 거기도
가사마이나리의 분사야. 이곳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가는 이 지역을 완전히 파악한 것 같았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가가는 팸플릿에 인쇄된 지도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주요 신사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가사마이나리 신사도 그중 하나였다. 니온바시 칠복신이라는 게 있어. 그 신들을 모신 신사를 전부 돌아다니며 참배하는 게 니온바시의 정월 풍습이지. 말하자면 신사의 메이저리그 같은 거야. 거기에 포함된 신사가 가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어가며 신사의 이름을 열거했다. 고아미 신사, 차노키 신사, 스이텐구 신사, 마스시마 신사, 스에히로 신사, 가사마이나리 신사, 스기노모리 신사, 다카라 다에비스 신사. 이렇게 8개였다. 8개네요. 칠복신이라면서요. 스기노모리 신사와 다카라 다이비스 신사는 둘 다 에비스 신을 모시는 곳이야. 왜 둘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고 문제는 이 두 신사의 위치야. 다른 신사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거든. 지도를 잘 봐. 가가의 말에 마스미야는 지도를 뚫어져라 들여다봤다. 도중에 커피가 나왔지만 그는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블랙으로 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뭔가를 깨달은 듯 했다. 이 다카라 다이비스 신사가 혹시 어젯밤에... 그래, 가가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홍매암이라는 메밀국수집 근처에 있지. 다른 6개의 신사는 아마자케 요코초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데 반해 스기노모리 신사와 다카라 다이비스 신사는 조금 떨어져 있어. 특히 다카라 다이비스는 역으로 치면 고덴마초역이나 신니 혼바시역이 더 가까울 정도야. 아오야기 씨가 왜 그런 곳에 있는 메밀국수집을 갔을까 그게 문제인데 칠복신 순례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설명이 되거든. 실제로 지금까지 아오야기 씨의 모습이 목격된 가게들의 위치를 살펴보니 칠복신 순례 루트에서 거의 벗어나 있질 않더군. 마스미야는 지도에서 얼굴을 들고 가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게 아오야기 씨가 니온바시를 드나든 이유였어요. 칠복신 순례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마스미야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럼 칠복신 순례가 맞다 치고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했느냐가 그 다음 수수께끼겠군. 정월이었다면 단순히 연례 행사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 몇 번이나 다닌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열심히 참배했다면 그 이유밖에 더 있겠어요? 그야 그렇겠지. 그러고서 가가는 커피잔을 들었다. 자네 같으면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다고 신사에 가서 빌 생각을 하겠어? 생각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실제로 대학 입시 때는 가서 빌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새 참배를 하러 간 김에 빌었던 거겠지.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빌려고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라. 그야 그렇죠. 가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이건 개인의 기호나 사고방식의 문제라서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신에게 의지하면 정말로 원하는 걸 얻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신심이 두터운 노인들이라면 모를까? 아오야기 씨는 그런 세대도 아닌데 말이야. 그건 선배가 섣불리 넘겨짚는 게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제 동창 중에도 매주 교회 나가는 녀석이 있고요. 그러자 가가는 고개를 갸웃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칠복신 순례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를 것 같은데. 그럼 아오야기 씨는 뭘 위해서 순례를 했다는 거죠? 소원을 비는 것 외에 신사에 참배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가는 미간에 주름을 세우고 팸플릿을 노려보았다. 왜 니온바시에? 네? 소원을 빌러갔다 쳐도 왜 하필이면 니온바시 칠복신이었을까? 집이나 회사 근처에도 신사나 절이 있을 텐데 칠복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을까?
그건 이쪽 신사들이 영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영험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건 신심이 상당히 깊었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가가는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신 뒤 팸플릿을 접었다. 확인해 보자고. 찻집을 나온 두 사람은 닌교초역까지 걸어가서 히비야 선을 탔다. 그리고 약 30분 뒤 나카메구로에 도착했다. 아오야기의 집은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주택가에 있었다. 좁은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으로 대충 비슷한 골목으로 들어섰다가는 막다른 길이 나오기 일쑤여서 주위에서 길을 찾아야 했다. 거의 다 왔다 싶은 곳에 남자들 몇 명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분위기로 보건대 매스컴 관계자들 같았다. 마스미야는 잘못 걸리면 귀찮아지겠다고 생각했지만 가가가 개의치 않고 계속 빠른 걸음으로 걷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마스미야도 그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이 아오야기의 집 대문으로 다가가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경을 낀 교활해 보이는 남자가 득달같이 달려왔다. 이 집에 오신 겁니까? 용건이 뭐죠? 마스미야가 한 손으로 그를 제지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가슴께를 툭툭 쳤다. 여기 경찰 수첩이 들어있다는 의미였다. 그 몸짓이 통했는지 남자가 금세 기죽은 표정으로 물러섰다. 가가가 인터폰을 눌렀다. 후미코가 응답했다. 그녀는 가가에게 대문을 지나 현관까지 들어오라고 했다. 매스컴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두 사람이 현관 앞까지 다가가자 현관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후미코의 다소 초췌한 얼굴이 보였다. 집에는 그녀 혼자 있었다. 아이들은 오늘부터 등교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집 앞이 좀 어수선하군요. 거실 소파에 앉으며 가가가 말했다. 오전부터 와서 저러고 있어요. 제가 외출하기를 기다리나 봐요. 후미코가 쟁반에 찻잔을 담아가지고 왔다. 산재 은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인터폰으로 묻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는 게 없는데.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조차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을 정도인데요. 마스미야와 가가 앞에 각각 찻잔이 놓였다. 호지차 향이 아련하게 풍긴다. 남편분이 집에서는 회사 얘기를 안 했다고 하셨죠? 마스미야의 질문에 후미코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더니 호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뉴스에서 하는 말이 정말인가요? 산재 은폐 때문에 우리 그이가 살해당한 건가요? 글쎄요. 그건 아직. 그러면서 마스미야는 가가를 보았다. 산재 은폐에 관해서 누군가 증언을 했나 봅니다. 가가가 대답했다. 다만 남편분이 어떤 식으로 관계되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아요.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확인된 건 없습니다. 후미코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더니 그런가요? 라고 중얼거렸다.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뵌 것은 여쭤보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분에 관해서죠. 남편분이 신심이 깊은 편이었습니까? 네? 하며 후미코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무슨... 가령 간절히 바라는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신불에게 비는 일이 있었나요? 절이나 신사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부적을 수집하거나. 아니요. 라며 후미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런 일을 귀찮아하는 편이었어요. 텔레비전에 새 참배 인파로 혼잡한 모습이 비칠 때면 저런데 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겠다며 멍청한 인간들이라고 한 적도 있는걸요. 그런데 그걸 왜 물으시는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가가는 마스미야에게 그만 일어서자고 눈짓했다. 지금은 아오야기 다케야키가 칠복신 순례를 한 사실을 밝힐 마음이 없는 듯했다. 마스미야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다 된 건가요?
후미코가 의외라는 듯 물었다. 네, 됐습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그러자 후미코가 일어서며 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산재 은폐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그 원한 때문에 살해되어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요? 마스미야와 가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가가가 부인 하고 낮은 소리로 후미코를 불렀다. 산재 은폐는 범죄입니다. 좋은 일은 결코 아니죠. 원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해되어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후미코가 입술을 꼭 다물고 가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가지 하고 가가가 마스미야에게 말했다. 라이트가 상상했던 것보다 강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나 평소 사용하는 조명 기구로는 닿지 않던 곳까지 빛이 비쳐 여느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부분의 더러움이 눈에 띄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구석구석 좀 더 깨끗하게 청소할 걸 그랬다고 가오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어쩔 도리가 없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겠지만 실내를 찍지 말라고까지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아까부터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로 봐서는 방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큰 목적인 듯 싶었다. 그럼 땡땡씨는 그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군요. 리포터가 질문했다. 긴 머리를 뒤에서 하나로 묶은 기가 세 보이는 여자였다. 네,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어요. 가오리는 기억에 있는 대로 대답했다. 그때 부상이 어느 정도였나요? 가오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꽤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며칠 쉬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누워서 지냈어요. 그때 산재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카메라가 가오리의 아랫배를 향해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스태프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환해졌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인력 파견 회사로부터 계약이 끝났다고 통보받은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그 후에 사고 후유증이 나타난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었죠? 목이랑 어깨가 몹시 뻐근하다고. 그리고 왼손이 저리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좀 이상하다 싶은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걱정할까봐 잠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리포터가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가오리의 대답이 자신의 의도와 맞아떨어져 만족스러운 듯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야시마 씨가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거군요. 그런데 실은 사고의 원인이 회사 측에 있고 게다가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바람에 야시마 씨가 병원에도 갈 수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이에요.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병원에 갔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고. 그렇게라는 건 다시 말해 이번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뜻인가요? 리포터가 가오리에게 마이크를 바짝 들이댔다. 아니요. 그건 몸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가네세키 금속의 산재 은폐를 지시한 사람이 아오야기 다케야키 제조본부장이었는데 그 일과 이번 사건이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건과는 머릿속이 조금 혼란스러웠다. 가오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후유키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포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눈썹을 찡그리며 손을 살짝 들었다. 잠깐 스톱. 이거 이렇게 가도 괜찮나요? 그녀가 주위 스태프들에게 물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 소곤소곤 이야기가 오가더니 안경 낀 남자가 가오리에게 다가왔다. 있잖아요, 나카하라 씨.
그를 믿고 싶어하는 심정은 잘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피의자의 지갑을 훔쳐서 도주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야시마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하죠? 네. 그럼 그 점을 전제로 하고 질문에 답해 주시겠어요? 왜 그가 이런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는지 말이죠. 악질적인 산재은폐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가오리의 머릿속이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의 말대로 후유키는 산재은폐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곤경에 처한 나머지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일까? 사건 당일 밤 그가 전화를 걸었을 때의 목소리가 귀에 되살아났다. 나 일을 저질렀어.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말을 꾸미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가오리가 네 하고 대답하는 것과 동시에 주위의 스태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리포터의 얼굴이 조금 심각해졌다. 이번에는 제대로 대답하라고 위협하는 느낌이다. 이번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해당한 아오야기 다케아키 씨는 가네세키 금속의 산재 은폐를 지시한 사람인데요. 그 사실과 사건이 무관할까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살인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지만 말이죠. 아까의 질문에 새로운 말이 덧붙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가오리는 망설였다. 잠깐 촬영을 중단해달라고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그런데 리포터의 날카로운 눈빛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도저히 그런 말은 할 수 없었다. 어찌되었건 무슨 대답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산재 은폐의 희생양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뜻인가요? 네. 하며 가오리는 망설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 직후 좋아, 컷!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리포터가 뭔가를 해냈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가오리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리둥절한 가운데 촬영이 끝나고 방송국 스태프들은 그 허름한 아파트에서 철수했다. 그들을 보내고 난 가오리의 손에 현금 2만 엔이 남아있었다. 취재에 응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지금은 아무튼 돈이 필요하다. 어제 아르바이트하는 반찬가게 점장이 당분간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니온바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나카하라 씨와 동거하는 사람이라면서 빵처럼 부푼 체형의 점장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가오리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걸... 후유키와 동거하고 있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었다. 점장은 난처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걸려왔었어. 우리 가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아마 나카라 씨의 아파트 근처에 사나 보더라고. 거기서 몇 번 본 적이 있대. 며칠 전에 나카라 씨 가택 수색을 당했다며? 그때 멀리서 본 모양이야. 가오리는 고개를 숙였다. 물론 가택 수색을 당할 때의 일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구경꾼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 반찬가게 손님이 있었다는 얘기다. 세상에는 별 쓸데없는 것까지 알려주는 인간도 있는가 보다. 도와줬으면 할 때에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 우리도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잖아. 이상한 소문이 떠들면 곤란해. 그래서 그래. 반박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점장이었어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봉투에서 꺼낸 2만 엔을 바라보며 가오리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의 자신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렇다고 이 돈으로 뭐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든 수입이 생길 만한 일을 찾아야 한다. 전에 카바레풍 클럽 사람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받은 명함을 버리지 않았다. 그때는 후유키가 워낙 싫어해서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지금 한번 연락해 볼까? 하지만 하며 가오리는 아랫배를 쓰다듬었다. 이 몸으로는 오래 일할 수 없다. 아니, 그러기 전에 채용해 주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탁자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보기로 했다. 네. 여보세요. 나카라 가오리 씨입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교바시 중앙병원이에요. 야시마 후유키 씨의 상태가 급변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셨으면 합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펄떡거렸다. 온몸이 화끈거리고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